그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을 오늘 한 분 모셨습니다. 이 말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나라, 국가, 일한다. 이런 두 가지 얘기를 떠올리면은 그건 충심, 충성심, 애국심 이런데요. 그게 거짓말이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쓰셔서 실제로 공무원을 하신 분입니다. 그걸로 지금 인터넷에서 가장 뜨거운 여론몰이를 하고 계시는 노한동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그 공무원 생활을 한 10년 이상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대학생처럼 보이세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책 내용이 도대체 뭐예요? 제가 행정고시를 붙고 네. 10년 정도 정부 부처 문체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행정고시 언제 되셨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어머나 했는데요. 소년 등과했네. 네, 뭐 그런데 그 뭐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워낙 옛날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뭐 운도 좋았고, 네, 뭐 시험 보는 그런 어떤 이럴 때 것들이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대학교 3학년 때 붙었을 때 저는 원래 좀 공부 좀 했어요. 이러면 어디 뒀나요? 뭐 운이 좋았대. 아무튼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이럴 때 저는 갑자기 기분이 상해집니다. 예, 그래서 네. 네. 대학교 3학년 때 네. 행시가 되셨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1년 대학교는 그냥 취미생활로 다니셨고, 뭐 열심히 졸업했습니다. 열심히 졸업했고, 네, 열심히 졸업. 예, 그리고 이제 공직생활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작해서 네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사무관으로 들어가서 네. 서기관 승진하자마자 퇴직했습니다. 승진하자마자. 네네. 근데 10년 걸려서 서기관으로 가셨으면 시간이 꽤 걸린 셈인데요. 네, 뭐 요즘엔 다 그 정도는 걸립니다. 요즘에는요? 네네네. 네. 그때도 그랬고요. 네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네. 그러셨군요. 그런데 왜 퇴직을 하셨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 자기 생활도 없고 사실은 진짜 모든 걸 다 바쳐서 열심히 하고 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 철밥통이다 예. 이렇게 욕도 많이 먹지만 네. 실제로는 사명감을 가진 분도 많고 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 노 선생님도 사명감이 있으셨어요? 네, 저도 뭐 입직할 때 그런 다 사명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젊은 나이에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입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또 기분이 약간 나빠졌습니다. 우리는 입직이라는 말 들을 때마다 이건 당상관들이 쓰는 말이구나. 이런 예? 아니 죄송합니다. 국가고시를 통과한 사람들만 입직이라는 말 쓰지 구급 행정 뭐 공무원 시험 그분들도 입직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뭐 그래서 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도무지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력감에 빠졌고 이게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조직 우리 공직사회 전체도 네. 사실은 지난 10년, 어언 10년 정도 네. 어떤 일을 해결한 경험들이 있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해결을 못한다. 그래서 네. 개별 구성원들은 다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의 충성심과 사명감이 있는데 네. 왜 우리는 조직적으로는 실패하고 개인은 무력감에 빠지는 것인가에 대한 네. 시스템적인 비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공무원 사회를 너무 옹호하는 글도 있고 네. 혹은 너무 마타도어식으로 비난하는 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가 현재 지금 2020년대 공직 사회에서 개인과 조직이 빠지게 되는 무력감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체부에 계셨을 때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하셨어요? 저는 출판 업무를 출판, 했었고요. 또? 그다음에 체육 쪽 업무 체육, 했었고요. 그다음에 네. 저작권 업무 했습니다. 저작권. 굉장히 중요한 업무 많이 하셨네요. 뭐 근데 뭐 제가 막 아주 뭐 주요 자리로만 돈 건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저는 중요한 자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네. 저작권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체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출판도 네. 사실은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예. 들어지는데요. 근데 그런 업무를 가지시면서 사실은 뭐 또 이렇게 적당히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에서 지시하는 것 제대로 따박따박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 관련 뭐 민간 업체들하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됐을 텐데 그때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뭐 제가 뭐 어떤 에피소드가 뭐가 정말
화끈한 에피소드가 있어서 사실 그만둔 거라기보다는 네. 이게 아무리 열심히 누군가 한다고 해도 네. 전문성도 쌓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이제 정치의 영역이 커지다 보니까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져야 되는 무력감에 휩싸이게 그 되고 무슨 뜻입니까? 그 책임감은 커지고 권한은 없고 정치적으로 휘말린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한꺼번에 지금 내놓으셨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발전주의 국가 시기에는 네. 정부나 공무원이 권한과 책임 모두가 높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발전주의 국가 시기가 지나고 여러 가지 사회가 민주화가 되면서 네. 정부의 권한은 사실 쭉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권한의 상당 부분을 뭐 정치권이라든지 시민사회가 많이 가져갔죠. 네. 그렇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책임을 묻는 주체는 정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는데 음. 책임만 지라고 하는 상황에들 몰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권한 부분은 정치권이 뺏어가고 시민단체가 뺏어가고 뭐 노조가 뺏어가고 뭐 이런 예술단체가 뺏어가고 예를 들면은요. 네, 그래놓고 그러나 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생길 때마다 항상 문체부에 와서 여기 담당이 누구야 이러고 네,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의 한 종류가 있고 네. 또 제가 먼저 또 이것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직사회가 사실은 순환보직을 하고 예. 1, 2년 만에 자리를 바꾸고 예. 어떤 자리에서 진짜 소를 키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 소를 몇 마리 키우는지를 취합할 사람만 지금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기가 그러니까 막힌 얘기네. 그런 사람들만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럼 그 개인도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에서 이런 어떤 자괴감 같은 것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 자체의 무능과 무기력의 문제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그런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에서 빠지는 면피의 세계 같은 것들이 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결합되면서 우리 정부가 개개인은 열심히 하지만 시스템적으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 의식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추해서 예를 들어본다면 그 출판 쪽을 담당하는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중요 책임 맡고 계실 때 가령 뭐 국민들이 책을 안 읽는다. 그래서 그 출판사들이 이제 전부 다 어려움에 처했다. 그래서 이 출판사들을 다시 좀 이렇게 세우고 국민들도 도서를 가까이 하고 뭐 독서의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이제 이렇게 뭔가 정책을 만들어서 그걸 추진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금년에 출판사가 몇 군데 문 닫았다고 통계 내는 거 그 보고하고 뭐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전락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판 산업 예를 들어 진흥 업무를 한다 그러면 네. 뭐 여러 가지 뭐 진흥원 통해서 하는 사업들 예산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그걸 취합하고자 문서 보내는 데가 한 100군데는 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하루 종일 앉아서 사실은 그 100군데에서 요구하는 거 채워 넣어서 보내주기 바쁜 거죠. 100군데 예를 들면요. 뭐 너무나도 많죠. 뭐 국무조정실도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에도 사실은 정책 조정하는 데가 국만 4개가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는 4개의 국이 있고요. 거기 보내야 되고 네, 행안부가 있고 행안부에 그 보내. 위에는 또 대통령실이 있고 대통령실 분. 부처 내에서는 또 기획조정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의 국 안에서는 뭐 미디어국이라 그러면 이제 정책과 일과가 네, 이런 네, 것들도 네, 취합도 네. 하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도 국회에서도 어마어마한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용산에 대통령실 보내야지, 저 광화문에는 총리실에 보내야지, 그다음에 문체부 내부에서도 또 이제 여기저기 부서 보내야지, 또 돈 주는데 돈을 잡고 있는 기재부에도 또 보내라고 하는 대로 다 보내야지. 네. 그건 약과고 네. 또 국회에서 요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네. 그런 일만 그냥 그런 취합 조정 이런 것들만 하다가 네. 세월 다 보내고 그럼 이제 1, 2년 있으면 자리 옮기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해결을 하나도 못 한 거죠. 근데 어떤 자리에 1, 2년을 있으면 사실은 그 분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보이고 네. 어렵지만 사실은 해결 방안 같은 것들도 어렴풋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눈에 좀 보이기 시작하려고 보이기 그러는데 시작하는데 사실 바쁜데 네.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내 이거를 하냐 그러면서 덮어버리고 딴 자리를 가게 되는 사명감과 실력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제 바꾸는 거죠. 네. 아니면 출판 담당이었다가 뭐 공연 쪽으로 간다든지 예, 뭐 네. 종교를 담당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뭐. 네. 근데 이거를 사무관 때 한 10년 반복하고 예. 과장 때 10년 반복하고 실국장 10년 반복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공직사회가. 아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네네. 줄을 잘 잡아야죠. 줄 잘 잡아서 차관도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문체부의 그 유관 저 기관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도 가고, 뭐 그런 삶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갈 수 있었던 길이었지만 네, 제 생각에는 그게 저 개인한테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라도 하나를 해결해 보고 싶었고 네. 그게 안 되면 제 안에서 뭔가 사회적인 의제를 던져보고 싶은 욕구도 있었고 이 공직사회의 문제는 사실 저는 정치적으로 누가 정권을 잡느냐의 문제랑은 구별되는 어떤 특수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와도 사실은 다 계속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심화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 문제를 좀 독특하게 의제로 다뤄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 그쪽에 있는 거 줘 보십시오. 예.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책을 보면은요, 이쪽 카메라군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 의식을 제가 충분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책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네네. 특히 이제 국록을 10년 동안이나 드셨던 분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이 이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거짓말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 정도까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 이런 제목을 붙이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게 굉장히 공무원에게는 예. 큰 명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명제 속에 가려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을 못 고치고 시대 변화에 쫓아가야 될 것들을 못 쫓아가면서도 예. 그냥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네. 열심히 하자. 예. 그냥 최선을 다하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허망하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거짓말에 가려진 진실을 한번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 보려면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언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좀 도발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문체부 장관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안 와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 개인의 편차는 문체부 장관이 매번 정치권에 휘말리는 어떤 낙하산으로 그냥 문화와 체육과 관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정권이 수립되는데 공 세웠다는 그거 하나로 그냥 갑자기 낙하산처럼 휙 날아오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까? 문체부 장관 자리가 제일 만만한 자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네? 네, 그 전문성이 떨어지시는 분이 분명히 계셨죠. 네. 분명히 계셨고 그런 분이 올 때 그 실망감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러면 보고서를 이해를 못. 네, 그러면 이제 화를 내시거든요. 오메나. 그러니까 보고서를 쉽게 써라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시는데 근데 그게 보고서를 어렵게 쓴 탓인지 아니면 본인께서 가지신 미천한 이해도 탓인지 사실은 본인도 이제 네. 1년 있다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예. 중간에 들어가는 정거장이라고 생각하고 왔으니까 네. 짜증이 나는 거죠. 네, 그러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직이라는 자리들은 네. 굉장히 리더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는 공직사회 자체를 이끌고 네.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취급을 못 받고 임명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런 얘기는 또 좀 더 큰 얘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털고 이런 문제로까지 넘어가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잘 발탁해서 쓸 수 있는 우리 사회가 환경인 것이냐에 대한 자문 또 의문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꼭 정치권만 비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여간 현실은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노 선생님을 좀 비판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가령 문체부에서도 국장 실장을 하고 계시는 그런 선배님들이 볼 때는 이제 노 선생님을 향해서 아이고 저 친구가 경험을 제대로 못했구만 이라고 혀를 쯧쯧 차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 아, 기사가 그래요? 하나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자분이 네. 취재를 하신 거예요. 네. 그 세종청사에서 네.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네. 막 여기저기 부처를 네. 그랬더니 제 나이, 그러니까 제 정도의 한 사무관 서기관급들은 네. 할 말 했다, 네. 공감된다, 네. 용기 있다, 뭐 네. 이런 반응이었고 이제 국장급 이상으로 꼰대들은? 넘어가면 이제 저 20년 이상 해보지도 않고 뭘 안다고.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뭐 그렇게 이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기 서울에 있지 않고요. 세종시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네. 어떤 뭐 문체부 꼭 실국장이 아니었고 네. 이제 그냥 전체 전체적으로. 중앙부처를 이제 네, 아마 네. 그 질문을 하셨나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반응이었는데 네. 사실 당연히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제 경험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런 태도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논박이 오고 가는 어떤 테이블이 되어야지. 국실장 되면은요 이렇게 용기 있는 얘기 절대 못 합니다. 네. 지금이시니까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 실장 되고 혹시 나한테 차관 자리가 이렇게 되면은 절대 그런 얘기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이 아니면 쓸 수 없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책 내용을 보면은요 공직 사회는 공적 냉소와 사적 정렬이 지배하는 이상한 세계. 매우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면서 뭔가 필이 오면서 잘 모르겠어요. 공적 냉소와 사적 정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표현 자체는 사실은 고 박철수 교수님의 아파트라는 책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아, 네. 그 단지식 아파트를 비판하신 표현인데요. 예. 그러니까 단지 바깥의 골목에서는 차가 위험하지 않은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는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적으로 냉소하면서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정말 최고급 시설을 해놓고 경제적인 합리성을 꿈꾼다. 그래서 그걸 공적으로는 냉소하고 사적인 정열이 지배하는 게 한국식 단지다라고 그러니까 비판하신 우리가 표현입니다. 아파트 3단지에 살고 있다면 3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뭐 시설들에 대해서는 막 그 열을 내면서 다 네네. 하는데 단지 울타리 밖에 있는 진짜 위험이 처해져 있는 곳에서는 남을 나라. 네, 그것에 대해서는 내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 아파트가 아니니까. 공무원 사회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공직 사회가 저는 비슷하다. 왜냐하면 그 공직 사회라는 울타리 바깥에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냉소하는 거죠. 해봐야 되겠어? 이거 어차피 취합하는 문서 백날 내봐야 이게 되겠나? 내 위에 상사, 그 위에 상사가 이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나라고 하면서 포기부터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야, 공적으로 네. 이거 올린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기재부에서 주겠어? 야 이거 올린다고 그래 총리실에 통과되겠어? 이거 올린다고 해서 용산이 좋아하겠다? 네, 그런 공적 냉소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빠져들게 되는 것은 사적인 정렬, 그러니까 본인의 유학이라든지 본인의 승진이라든지 본인이 주요 보직에 가는 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열적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그 한국의 단지식 아파트를 비판한 그 표현이 공직 사회에도 맞는 표현이다. 정말 꼭 맞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썼습니다. 우리 아이 애를 낳으면은 내가 공무원으로서 내가 남성이지만 육아휴직을 언제 써야 제일 유리할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미국에 유학 가는 그 케이스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한테 잘 보야 이거 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말이죠. 네, 그런 것들에 이제 골몰하게 된다라는 골몰하게 것이죠. 된다. 네, 네. 뭐 관심을 안 둬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당연히 관심을 네. 가져야죠. 네. 네. 집에 가서 이제 와이프나 남편하고 아니 우리 출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나는 이때쯤 뭐 1년 육아휴직 쓸 수 있을 것 같아. 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때 육아휴직을 쓰면은 나하고 경쟁자들이 나를 뭐 깔아뭉개지는 못할. 예를 들면 말이죠. 그 다 계산 안 하겠어요. 네네. 우리 같이 들어온 동기생이 누구누구인데 내가 1년 동안 애 때문에 쉬고 돌아오면은 노른자 애들이 다 차지하면 어떡하지? 다 이거 통박 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누구나 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맞는데요. 맞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공적인 냉소와 사적 정렬이 지배한다. 네, 이런 표현을 쓰고 그거 싶어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문제가 우리 공직 사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픈 사람도 자기가 아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에 가는 것부터 치료가 시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몸이 아프다고 인정을 안 하면 치료가 시작도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뭐 어떤 병이 걸렸는지 네. 이런 걸 알지 못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문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좀 하자. 굉장히 강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뭐 보고서무나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면 아이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해라. 이런 정도의 피드백밖에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인정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너무 쓸모없는 일이 많습니다. 이걸 이제 가짜 노동이라고 예를 하는데 들면요. 예를 들면요. 제가 뭐 많이 예를 드리는 겁니다만은 우리 국회 열리지 않습니까? 네. 상임위 한 2번 정도 열리는데 한 달에 예. 그 전날 전 직원들이 밤 새벽까지 스탠바이 하고 있거든요. 하. 왜냐하면 그 왜요? 의원실에서 그 다음날 상임위에 질문할 그 네. 질문지를 네. 주는데 그게 한 밤 10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쪼가리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관 답변 자료를 써서 상사의 이제 컨펌을 받아가지고 완성하는 게 뭐 새벽 2-3시 정도 됩니다. 밑에서부터 그 답변 초안 쓰고 네, 그다음에 과장 국장 거치고 네, 그다음에 장관한테 갈 때 그 중간 단계 한번 더 네, 거치고 네, 네. 대변인실 한번 갔다 와야 되고 그래 장관한테 가고 네. 장관이 또 빠꾸 오라이 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직원이 그런 새벽까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전에 이미 그때 이슈가 되는 사안들에 대한 예상 질문과 예상 답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몇 번이나 보고를 하는 상태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 답변이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이미 1, 2주일 전부터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거의 90%는 다 이미 있는 이미 다 답이고요. 있는. 예. 한 10% 정도는 사실은 좀 이제 핀트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아주 지엽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뭐 정무직 하시는 분들이 그거 못 넘기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윗사람을 잘 모셔야 된다. 혹시라도 사고 나면 안 된다. 이런 국실장이 잘못이려면은 밑에 있는 과장, 실무자, 사무관 계속 쪼아가지고 완벽한 초안 답변 만들어 와 해서 네. 이제 고치는 척 해가지고 그걸 차관이나 또 누구한테 옮겨서 이제 네. 장관 책상 위에 가야 된다. 국회 나가기 전날. 근데 이게 그냥 관행이라는 거죠.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전부터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문체부뿐만이겠습니까? 아 이건 뭐 다 모든 정부가 다 이렇게 모든 부처가 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모든 부처 이렇게 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면 과연 그럼 우리가 국회가 열리기 전날 새벽까지 스탠바이에서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안 하면 국민의 삶에 대체 어떤 영향이 있는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 같거든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네네. 그렇게 날밤을 세워도 네.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네, 하죠. 예, 하죠. 왜 못 네. 하겠습니까? 네, 하죠. 네, 근데 네. 영향이 없고 그럼 거기에서 생긴 로스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진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못하는- 못 왜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게 네. 덮어놓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되면. 국회 때문에 2박 3일 꼬박 날 세웠으면 낮에 좀 쉬어야지. 이제 그 국회에서 일정 끝나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가짜 노동의 예시다. 가짜 노동. 네. 그래서 이런 가짜 노동들을 좀 다 반석 위에 올려놓고 없애서 문제 안 생기는 거는 좀 하지 말자. 저기 네.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법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법률에. 헌법에 있습니다. 네, 헌법에. 헌법에. 아이고 참. 네. 제가 정말 저는 이렇게 안 봐도 비디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예. 네. 거기에 국회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시켜놓고 물어보면 다행. 안 물어보고 넘어가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준비만 시켜놓고. 네, 이제 근데 국회 탓만 할 수는 없는 게 이건 사실 질문지는 정부에서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그 사실은 뭐 의원실에서도 안 주고 싶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마지막에 이제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 질문했는데 답변 못 하잖아. 그러면 혼내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는 거겠죠. 그 밤 10시에 주고. 네, 맞습니다. 이런 나쁜 X들 정말. 그런데 또 지금 이제 그 공직은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공무원 시험은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이고 모두 다 공무원 되고 싶어서 선망을 하고 국가고시를 해서 5급 공무원으로 바로 입성하는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 뭐 그 입시 시장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확대돼 있고 그런데 그렇게만 알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젊은 공무원들 입직 저도 입직이라는 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입직 5년 차 이하의 퇴사자가 근래 들어서 2배 이상 늘었다는 통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옮기느냐 그랬더니 뭐 이제 뭐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겠다는 말도 있고
또 대부분 정부 청사가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나의 삶의 기반은 워낙 수도권에 있었다라는 그런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있어야 시집장가도 잘 가고 아파트도 정보가 빨라서 빨리 한 채 살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 정말 인간적인 이유를 대면서 이제 떠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보도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우리 노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공직사회 입직 루트가 세 가지인데 네. 이제 5급 행정고시, 네. 그다음에 7급 시험, 9급 시험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근데 9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그 연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최저 임금도 사실은 기본급이 받쳐주지를 못하고 그 정도예요? 네네. 지금 9급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9급 1호봉이 200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기본급만 따지면 네. 최저임금 안 되네요, 그럼. 네네. 그래서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을 했을 때. 네, 그 문제가 뭐 1, 2년 된 문제가 아니고 꽤 아, 이제 네. 된 네. 문제인데 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은 분명히 상존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5급 시험을 쳐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볼 때는 보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네. 물론 뭐 개인적으로 불만족할 수는 5급 있겠습니다만 초봉은 얼마쯤 됩니까? 지금 기준으로요. 한 4천, 5천 4천, 4천. 네, 뭐 4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 한 350에서 400. 한 300 정도는 받으면서 이제 아, 시작을 네, 하는 네, 걸로 네, 제가 네. 알고 있는데 네. 네, 그 정도니까 음. 아주 나쁘지는 않고 네. 그다음에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꼭 연봉만이 아니더라도 성취할 수 있는 것들 여러 또 가지가 많이 있기 있죠. 때문에 네, 네. 그거를 가지고 경제적인 요인으로 다 설명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보다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도 전문성을 쌓을 수 없고 어떤 일을 하나도 해결할 수 없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력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이슈라고. 무력감. 네. 제일 사실은 치명적이죠. 어떻게 인간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네. 근데 공무원들도 교육 연수도 있고 해외 유학도 있고 여러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쉬러 가는 거니까요. 쉬러 가요? 그러니까 쉬러 간다고들 주관적으로 인식들을 많이 하죠. 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회를 줄 때는 제도를 만들 때는 네. 더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네. 더 넓은 견문을 쌓고 와서 국가 정책에 도움이 되라라는 게 1번의 목적이었지만 네. 그리고 물론 그 목적을 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적 정렬이 지배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약간은 이제 우리의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도 가서 시키고 영어. 네. 내가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네. 초등학교 미국에서 네. 1년 동안 빡세게 해가지고 영어 할 수 있게 하고 네. 또 우리 부부는 골프도 좀 치고 이런 목표가 좀 있다 보니까 아. 그런 면은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공무원들을 공무원들만 욕할 수는 없는 게 그렇다면은 조직에서 그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는가? 그러면 네. 그게 있었어야지 사실은 유학을 그 분야로 가서 견문을 쌓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렇네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널뛰기로 여기저기 가다가 취업이나 하다가 어. 내가 또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유학을 가라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냥 행정학, 석사, 행정학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네. 그냥 아주 제너럴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돌아오고 나서도 매칭이 안 되는 문제. 상대국 정부에 가서 어느 부처에 가서 또 서로 이렇게 교류도 하고 또 좀 얻어들 건 얻어듣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목표가 뚜렷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뭐 가면 그래도 뭐 그런 국제기구 같은 거 가는 거는 네. 나름대로 그래도 목표가 있고 네. 거기서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그냥 정말 뭐 유학을 간다 이런 것들은 정말 목표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노한동 작가님께서 사실은 그 공무원을 하시다가 이렇게 대중적인 목소리를 스타덤에 오르셔서 이렇게 내고 있는 분이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충주시의 그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네네. 이제 그분이 워낙 또 언론에 많은 그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노한동 작가님이 온 언론에 지금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계시는데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작가님이 대통령이 되어서 혹은 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어서 또는 국회에서 뭐 집권 여당의 그 문광이 상임위 문관위 위원장이 되어서 손을 댄다. 어디 되시겠습니까?
저는 정부 내에 있는 기획조정 총괄하는 조직들을 굉장히 슬림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많죠. 네, 근데 그 위원회들이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그냥 호치키스 찍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호치키스 행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직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보고 표현이 받은 거를 찍어 놓는다. 그냥 의제만 던지고 의제를 던져서 취합해서 호치키스 찍어서 발표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 기능은 없으니까 그런 기능이 너무 많은 이른바 거죠. 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네,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국가가 발전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위원회들이 하고 있는 예산은 그 위원회 소속의 그 이 멤버들의 인건비가 전부인 곳. 네네 집행 능력이 없습니다. 어차피 일선 부처가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기존의 그러니까 그 용산 대통령실 산하도 마찬가지고 각 부처도 마찬가지다 이런 거죠. 네네 총리실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리고 기존의 정부 조직에서도 네. 기획하고 조정하고 총괄하는 조직들을 잘 손봐서 없앨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도 도려내도 제가 볼 때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오히려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그걸 취합하는 거를 수발드느라고 사실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을 진짜 일로 돌릴 수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 각 부처, 용산 대통령실부터 총리실 그리고 국가의 중앙 부처의 뭐 지방자치단 단체도 혹시 포함된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직 중에 총괄자 붙은데 기획자 붙은데 조정자 붙은데 총자 붙은데 아무튼 여기 많이 줄여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는 그 스스로가 줄어듦과 동시에 그 밑에서 호치키스 찍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보고서 이거를 다 줄여주는 역할이다. 지금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네. 네. 근데 이걸 그냥 자체적으로 두면 절대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치키스를 찍는 자리가 승진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줄지 않습니다.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지 절대로 줄지가 않습니다. 총괄부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네, 정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일의 종류도 대부분 다 그런 종류의 일들만 늘어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총괄하는 부서가 되게 선임 부서예요. 네네네. 네, 정부 조직에서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네. 가령 국장이면 거기 국장이 최고 선임 국장이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그 위로 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뭐 하나를 하는데 그걸 취합하고 기획하는 데가 100군데라는 건 정말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국민의 삶과 생활과 직결돼서 뭔가가 일이 변화가 돼야지 국민의 삶이 변하는 것이지 네. 내 보스에게 이해되기 쉽게 보고서를 이쁘게 쓴다고 해서 국민의 삶이 변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직사회는 우리가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상 그런 자리만 승진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센티브가 역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한 자리에서 뭔가를 변화를 일으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이제 뒤떨어지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총괄이라든지 이런 보고서 잘 정리해서 이쁘게 자기 보스에게 보고하는 사람은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러니까 봄에 모내기 할 때 가서 다 모 심고 그다음에 여름에 그 가뭄에 물지게 지어다가 다 물대고 가을에 추수해서 다 이해해가지고 한 사람보다는 마당에 앉아가지고 너는 몇 섬 들어왔어, 너는 몇 섬 들어왔어 이 체크했던 사람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네. 나중에 이제 기상천외한 취합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현미밥이냐 쌀밥이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취합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잘하면 승진하게 되는 뭐 이런 구조 그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획조정 총괄 자리들이 많이 슬림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약간 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예산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필요 없는 예산이 왜 정리가 안 되느냐를 살펴보면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자리에 갔는데 네. 100의 예산이 있는데 담당자로서 봤을 때 70만 써도 사실은 효과가 같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30을 아끼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냥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국가 전체적으로. 네. 근데 그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월부터 신속 집행하라고 날라오고요. 여기저기서. 네.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실집행 부진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걸 왜 돈을 넣어 30을 안 쓰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은 결산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국회에서 왜 30을 쓰지 않았습니까를 소명해야 됩니다. 이걸 소명을 못하면 징계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내가 100을 그냥 써버리고 말지 못하러 70을 쓰고 30을 아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인센티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인데 70만 쓰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70만 편성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정부 조직은 사실 계속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너가 이걸 70으로 줄이면 30 이상의 신사업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근데 신사업을 만들어내면 그건 또 기재부에 가가지고 온갖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시달려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못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100 똑같이 전년동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재부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사업들을 다 들춰보면서 그 마이크로 매니징의 결과는 결국에는 그냥 현상 유지다. 그래서 그냥 전년도 대비 한 2%에서 3% 정도 는 예산만 계속 반복되지 필요 없는 사업이 줄거나 죽지 않고 필요한 사업이 쉽게 들어오고 이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총액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부처한테 자율성을 주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끔 해주는 그런 유연한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구구절절히 와닿는 말씀인데요. 그 예전에 실링제다라고 그래서 네네네. 총액으로 이제 천장을 정해놓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 부처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쓰게 하는 건데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부조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기재부가 아라리 콜콜이 다 가지고 와 그래 대장 겸조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쓰지 못한 돈이 생기면 가을 그 다음에 초겨울 때 그때 이제 막 때려 붙는 거죠. 맞습니다. 너희 학교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컨이 2년 됐는데 그대로 있단 말이야. 다 바꿔. 네네. 예를 들면 말이야. 예예. 보도블록 바꾼 지 얼마 됐다고 작년 가을에 오래됐네. 그런 문제가 이제 이런 원인에 의해서 다 어떤 현상들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동일한 원인에서 파생되는 문제. 예산이 결산되기 직전에 돈을 쏟아붓는 현상. 네네. 그거를 가령 우리가 10만 원을 우리 부서가 따놨는데 7만 원만 쓰고 지나가면 그리고 난 인사 이동이 돼서 다른 부서로 갔다. 내 후임자가 내 욕 얼마나 하겠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욕합니다. 그렇죠. 이름 봉신 이걸 다 이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네네. 그 깎이잖아요. 그걸 네, 또. 네, 맞습니다.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배우는 행정의 일반 원리라는 거. 그러니까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행정은 이런 거야라는 게 막상 따지고 보면은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스킬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게 저의 문제 인식인 거고요. 근데 우리 중앙정부, 특히 중앙부처가 그냥 현상을 유지해서만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가 더 발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네. 어떤 난제들을 해결을 해야 될 부처와 부서들이 그냥 해오던 대로 현상만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행정의 일반 원리로만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을 다 대응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경쟁력의 약화가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또 우리 이웃 국가 또는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네. 그 여기 이제 저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으니까 만약 이런 입장에서 그러나 어떤 문화체육관광 그 위원회가 그 국회에 있는 그쪽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지혜롭고 똘똘한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뭔가 일을 컨트롤하면은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 대해서 요구사항 없으세요? 근데 국회는 사실은 그렇게 저는 뭐 포지티브한 요구 사항보다는 그러니까 네. 네거티브한 것만 좀 안 해줬으면 안 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요구 자료 같은 것들도 네, 네. 사실은 지금 법에는 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냥 보좌진들이 임의적인 형태로 그냥 요구를 하고 보좌관이 시도 때 없이 전화를 어떻게 연락 옵니까? 전화 걸어서 옵니까? 뭐 팩스로 옵니까? 어떻게 뭐 옵니까? 의정 시스템이라고 이제 날라오는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인터넷으로요? 네네. 네. 거기다 올려오면 날라오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오죠. 전화도 오고 네 그렇게 해서 갑질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죠. 없다고는 말 못하고요. 네. 뭐 10년치를 뭐 인수해서 가지고 와라. 에이? 뭐 이런 것들도 많았고. 뭐 트럭을 싣고 가라고? 네네. 뭐 마포대교를 뛰어서 건너와라. 뭐 이런 얘기도 아, 하고. 정말요? 그럼요. 아주 인격적인 모독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대부분은 좋으신 분들이지만. 마포 대교를 뛰어서 건너와라. 네. 그러니까
야. 그건 좀 인격적인 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정말 그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고 네. 요구 자료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내부적인 스크리닝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내부적인 스크리닝이 전혀 안 되니까 이게 어떤 국회 목적으로- 차원에서 스크리닝이 국회 돼야 된다. 차원에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국회의원분들께서 물론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선악구도로 모든 거를 치환해서 그거를 카메라 앞에서 어떤 쇼를 하는 것들 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거 다 관계없는 국가 사안이 많은데 네, 네, 선악이고 진영 간에 나눌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 많은데 네. 그냥 이걸 지적하는 정치인은 선이고 그것을 시정하지 않는 정부는 악이다. 혹은 뭐 방관하는 감독자다. 이런 프레임을 짜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을 그 틀로 맞추기 시작하면은 해결은 안 되면서 노이즈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실무자들은 거기에서 속된 말로 갈려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짜 일은 못 하는 것이고. 갈려 나간다. 네. 여러분 이 저 맷돌처럼 갈아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맷돌에 들어가는 콩알이 되는 거죠. 그냥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하고 거기 노발대발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정작 진짜 문제는 어디 있는가는 국민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모르고 오로지 실무자들만 여의도에 가서 죽치고 쪼그리고 앉았다가 소가리를 하고 돌아오고 아 금년도 작년처럼 그냥 그렇게 또 도돌이표에 의해서 돌아가는구나. 근데 이걸 이제 용기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사실은 이제 가물에 콩나듯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복종보다는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썼더라고요. 네. 토론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뭐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유교적인 문화에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토론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토론이 없는 게 정부 부처에서 왜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보직제로 1, 2년 만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실국장 뭐 과장은 1년 만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게 없는 경우도 굉장히 그래 주무관이 많습니다. 있고 과장님 있고 그다음에 국장님 있고 네, 주무관, 사무관, 과장국장. 네. 그 주무관 사무관 이제 그러면은 저녁에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안 합니까?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네. 저런 자리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네. 그냥 사적 정렬만 얘기한다 그때는. 뭐 자기 자랑들을 많이 하죠. 자기 자랑하고 너도 이제 연수 한번 가야지 뭐 네, 이런 얘기하고 네. 네. 너 주말에 뭐 하니 이런 얘기만 하고 뭐 거기까지는 요즘에 안 가고요. 네,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이 낮으면 네. 사실은 아랫사람들 말을 좀 많이 들으셔야 되고 네.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들으셔야 맞아요. 되는데 네. 이거를 토론을 바쁘다는 이유로 사실은 많이 안 하시거든요. 음.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제 서울에 오셔가지고 장관님 보고하셔야 된다. 음. 이런 것들 때문에 토론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토론을 할 시간이 있어도 그런데 태도도 아니고 그냥 답을 가져와라. 내가 이제 토론할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난 상급자고. 내가 너 하급자면 만날 시간보다 지금 장관님 차관님 가서 보고해야 될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네. 빨리빨리 가지고 와. 네, 가지고 와라. 요점 정리해서. 답을 가지고 와라는데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고 그냥 예쁘게 포장된 보고서만 올라가는 것인데 그걸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계시다면 실장님이 계시다면 이제 밑에 주무관 사무관들하고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면은 그 사무관 주무관하고 하루에 8시간 중에 6, 7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다음에 유의를 보고는 1시간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반대로 바뀌어져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세종시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급수가 일주일에 세종시에 있는 날이다. 그러니까 1급은 하루 있고요. 2급은 이틀 있고 뭐 이런 겁니다. 5급은 5일 있고요.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거의 없는 거죠. 1급들은 다 서울에 있거나 네. 오고 가는 어딘가에 있을 거. 예, 여의도에 있거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려오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장관님은 어디 계세요? 장관님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정도가 많죠. 네. 워낙 일정이 많으시니까 서울에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장관님은 좀 네. 별도고 장관님은 예, 이제 뭐 국무위원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예, 예. 네. 그래서 토론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없고 그런 음. 태도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난한 어떤 결론들과 보고서만 이쁘게 찍혀 나가고 그때 이슈가 되는 것에만 그러니까 그냥 소음을 가라앉히는 것만 대응이 되는 것이지 진짜 문제 해결하는 것에는 항상 가닥지를 못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 가령 뭐 장관님이 어디 가셔서 무슨 말씀을 잘못하셔가지고 그게 보도가 돼버렸다. 그러면 또 그 관련 부서가 거기에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네. 뭐
그런데 이 정부 부처에서 가장 중간 허리쯤에 해당되는 직급이 뭡니까? 사무관이라고 봐야죠. 사무관입니까? 네네. 아 그게 허리쯤 되는 거고. 중앙부처 기준으로는 중앙부처 사무관. 기준으로. 네, 또 네. 이제 지방 정부는 또 이제 직급 체계가 그거보다 또 좀 다르니까요. 네네네. 허리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제일 그 관련 분야에 대해 많이 알고 네. 네. 해결책도 알고 있고 많이 한다는 건 해결책도 그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는 건데 네. 알아서 얘기를 할 시점이 되면 또 인사이동이 되고 네. 좋게 그냥 네.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다. 네. 네, 우리 노 선생님 큰일 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셔가지고 공무원이 앞으로 중심을 잡고 일을 제대로 하려면 아무리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지금 저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중심을 잡아야 될 텐데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 뭐 하나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겠다라는 네.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이 보는 거는 공무원이 그냥 주요 보직은 찍었는데 예. 사실은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아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펙은 되게 화려한데 네. 그러니까 뭐 무슨 국장, 무슨 국장, 무슨 국장, 뭐 무슨 과장 해서 스펙은 굉장히 화려한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 않은 그런 엘리트들을 엘리트 공무원을 너무 많이 네. 사실은 봤습니다. 엘리트 임내하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는. 음. 네. 왜냐하면 1년 단위로 그냥 뛴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는데 여기에서 어떤 강고한 관료 사회의 철학 같은 거 그리고 네. 정부가 바뀌더라도 가지고 가야 될 일관적인 방향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본인이 그런 강고한 철학을 가질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과 전문성을 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정말 저희가 이 2시에는 김광일에서 정치인들 모시고 정치 평론가들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노한동 전직 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셨던 분을 모시고 요즘 그러나 사실은 정치 쪽에서 잠깐만 벗어나 본다면 가장 뜨겁게 국민적 관심과 그 화제의 중심에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노한동 작가님이 그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이 거짓말이라는 그 사뭇 도전적인 말을 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정말 용기를 가지신 그리고 뼈아픈 그런 얘기를 오늘 쭉 함께 여러분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를 좀 보내주시고요. 저 책 한번 구입하셔서 같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마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예. 네. 아이고 악수 한번 다시 한번 하죠. 네. 대단하십니다. 네, 여러분 공직생활 10년 하고 거기에서 느끼고 깨달은 바를 책으로 쓰고 그리고 이제 또 용기를 내어서 언론에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평생을 공직 생활을 하시고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노한동 작가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아 그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떨쳐버린 적이 없습니다. 가령 그 중앙부처여도 그렇고 뭐 지방 자치단체에서 그 평생을 공무원으로 은퇴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 저 친구가 많이 아는데 이 정도는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야라는 분도 계실 거고 우리 노한동 작가의 젊은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 2시엔 김광일에서는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나라가 제대로 정확한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분도 마다하지 않고 모셔서 제가 또 이렇게 모실 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원하고 추워드리는 그런 맞장구를 치면서 방송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번 주에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그 탄핵 소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가장 헌법재판소의 움직임 이것이 초미의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2시엔 김광일 더 산삼하고 함께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2년) 출시해 500만 병을 판매한 공전의 히트작. 매일 하루 한 병, 야생 산양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으로 활기찬 일상을 시작해보세요. 앰플병 한 병에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태백산맥 기운으로 자라난 야생 산양산삼, 더 산삼. 강원도 700고지 야생산에서 10만이의 정성으로 한 뿌리 한 뿌리를 캐낸 후 첨단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해 과학화했습니다. 더 강하게, 더 건강하게. 더 산삼.